화성에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지구와 화성 사이를 가는데 12분 30초가 소요됩니다. 인간에겐 이 여정이 훨씬 더 깁니다. 현재 로켓으로는 우주 비행사가 저 붉은 행성에 도달하는데 51개월이 걸립니다. 이는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만 가능하며 이를 화성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26개월마다 한 번 발생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숨겨진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셀로 데 올리베이라 소우자라는 브라질 우주론자는 2001 CA11 소행성의 경로를 조사했는데요. 이 소행성은 지구와 화성 궤도를 가로지르며 이동합니다. 소우자는 로켓의 추진력에만 집중하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로 자체의 모양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 도시 사이에서 더 빠른 고속도로를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자체의 움직임에서 아주 약간만 기울어진 매우 특정한 궤도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미래의 행성 위치를 면밀히 계산함으로써 수자는 2031년이 드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별한 화성 충기간 동안 지구와 화성은 소행성의 궤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일직선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렬을 통해 우주선은 한 경로로는 최소 33일, 다른 경로로는 56일 만에 화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임무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화성 왕복 여정이 최상의 시나리오에선 단 153일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많은 화성 탐사 개념들이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 1년 넘게 보낼 것으로 예상하죠.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이 연구가 화성 여행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에겐 강력한 엔진, 많은 연료, 방사능 보호, 식량, 안전한 착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성은 평균 1억 4천만 마일 떨어져 있으며 이는 인류가 여행해 본 가장 먼 거리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제때 화성에 못 가면 행성이 재정렬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강조합니다. 우주 여행은 단지 빠른 로켓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태양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연적인 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항해사들이 지구를 빨리 횡단하려 해류와 바람을 이용했듯 미래 우주 비행사는 중력과 궤도 운동이 만든 통로를 이용해 행성 사이를 더 효율적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화성은 도달하기 힘든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그 여정이 예전처럼 불가능하거나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가 2028년 토성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 임무를 보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드래곤플라이 우주선은 두꺼운 대기를 고속으로 뚫고 불타는 낙하를 견디며 낙하산을 펼쳐 남극보다 추운 곳에 착륙해야 합니다. 스타트rek의 거대한 우주선을 상상하신다면 아닙니다. 드래곤플라이는 기본적으로 미니 쿠퍼 정도 크기의 첨단 드론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정말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이미 2년 지연되어 비용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나사는 2019년 6월 드래곤플라이 임무를 선정했고 발사는 2026년 예정이었으나 이제 2028년으로 미뤄지며 총 비용이 약 10억 달러나 더 들게 됐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자동차 크기의 원자력 우주선 제작에 쓰입니다. 8개 로터를 갖춘 드론 형태인 이 우주선은 시속 수십 마일로 비행하며 타이탄까지 6년이 소요됩니다. 예정대로면 2034년 그곳에 착륙합니다. 왜 타이탄일까요? 정말 독특하거든요. 좋은 의미로요. 토성의 최대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우리 달이나 수성보다도 더 큽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매우 두껍습니다. 그곳의 기압은 지구보다 약 60% 높아
마치 깊은 수영장 바닥에서 느끼는 압력과 같아요. 하지만 타이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명에 필요한 요소가 다 있어서입니다. 이 세계는 복잡한 탄소 기반 화학 물질로 가득합니다. 지구에서는 탄소가 모든 생명체의 중심에 있죠. 탄소는 우리 세포와 신체 구조를 형성하며 생명 유지 화학 반응에도 참여합니다. 탄소 없이는 우리가 아는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타이탄은 너무 추워 액체 상태의 물은 없지만 얼음은 존재합니다. 또한 구름, 비, 강, 호수와 메탄, 에탄 등 액체 탄화수소로 된 바다가 있죠.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얼음 지각 아래 액체 상태의 물로 된 바다가 숨겨져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목성 위성 유로파와 유사합니다. 여러 면에서 타이탄은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지금처럼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지구와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화학과 환경을 연구해 생명체의 흔적을 보여주는 화학적 단서를 찾길 기대합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셀크 충돌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 무언가가 충돌했다고 추정하며 그 충격으로 생명에 필요한 재료들이 한 곳에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재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조합이며 이론적으로 이 임무는 경이롭습니다. 타이탄의 비행 로봇을 보내 생명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보면 이 일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먼 세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며 꽤 벅찬 도전입니다.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기에 지난 몇 년간 과학자들은 온갖 기술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단순히 그곳을 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약 2년 반 동안 타이탄 곳곳을 탐사하며 작동할 예정입니다. 그곳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두꺼워서 드래곤플라이 로터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드론의 이착륙과 안정적 비행, 조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한 추측이나 경험만으론 부족합니다. 타이탄의 대기 조건을 지구에서 재현해 기체의 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버지니아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의 거대한 풍동에서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공기를 넣은 게 아니라 R134A 프레온 가스를 주입했습니다. 이 가스는 타이탄의 밀도 높은 대기가 로터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는 방식을 모방하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는 드래곤플라이가 대기압을 어떻게 견디는지, 진동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에야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드래곤플라이에는 꽤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토성 위성 착륙이 큰 도전임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는 우주선이 빠르고 격렬하게 착륙하며 나사는 이를 흔히 공포의 7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타이탄에서 드래곤플라이는 착륙까지 훨씬 긴 야기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하강 과정은 정말 힘들 거예요. 드래곤플라이가 타이탄 대기권 진입 시 에어로쉘에 밀봉됩니다. 에어로쉘은 진입 시의 강한 마찰과 열을 견디는 열 차폐막입니다. 나사는 후에 펼쳐져 우주선의 속도를 줄여주는 낙하산도 설계했습니다. 이 낙하산들은 최대 110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에어로쉘이 많이 흔들리거나 구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안정적인 하강을 위해 낙하산을 조정했습니다. 하강이 끝나면 축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착륙 직후 과열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타이탄은 매우 추워 온도가 화씨영하 290도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엔 과학자들이 드래곤플라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보온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드래곤플라이에 다목적 방사성동 유연소 열전 발전기라는 특수 전원 장치를 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길죠. 이 발전기는 화성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로버에 사용된 것 같은 원자력 발전기로 전기열을 제공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이 설계가 반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에 바람이 전혀 없는 완전히 고요한 날에는 드래곤플라이가 열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해서 착륙선이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타이탄처럼 얼어붙은 세계에서도 발전기는 드래곤플라이 일부를 과열시킬 정도의 열을 내며 그렇게 되면 임무는 사실상 끝납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는 또 다른 난제입니다. 지구는 대기와 날씨가 빠르게 변하는데 이는 하루와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타이탄의 하루는 지구의 약 16일이며 1년은 지구의 약 30년입니다. 모든 게 천천히 변해서 대기가 급격히 바뀌지 않고 그 느린 속도가 온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 같은 행성은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큽니다. 타이탄은 다릅니다. 짙은 대기 덕분에 온도가 꽤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변화가 작아도 과학자들은 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를 테스트했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우주선의 냉난방 시스템이 이런 미묘한 변화를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일까? 드래곤플라이는 드론과 같아 바퀴가 없거든요. 프로펠러와 착륙 스키드가 있어 땅 위를 달릴 수는 없지만 비행 이동을 위해 설계됐죠. 드래곤플라이는 수직 이륙 후 새로운 지점으로 날아가 착륙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점이 드래곤플라이를 놀라운 공학 프로젝트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담한 만큼 여전히 많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나사는 철저한 테스트와 예방 조치로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드래곤플라이는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흔적이나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선 타이탄이 무엇을 숨겼는지 알 수 없어 우리는 2034년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 탐험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래로 실제로 우주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기록이 나왔죠. 바로 몇 주 전 5개국에서 온 17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이전 기록은 2021년 9월 민간 자금으로 진행된 인스퍼레이션 4 미션에서 세운 건데요. 당시 궤도에 있는 사람의 수는 14명에 달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최근 중국 탱궁 우주정거장에 3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같은 정거장에 3명의 우주비행사가 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2022년 11월부터 그곳에 있었고 6월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는 7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타고 ISS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2023년 5월 30일에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해서 13명이 궤도에 남게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현재 기록에는 지구 궤도에 도달한 600번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X2 임무의 전문가 레이아나 바르나위는 600번째 우주 여행자이자 사우디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세상에 지구 궤도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머무른 기록도 얼마 전에 경신됐습니다. 불과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지속됐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20명의 사람들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이 기록은 버진 갤럭틱 유니티 25호 스페이스쉽 2 승무원 6명이 탱궁 우주선에 탑승한 중국인 우주비행사 3명과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11명의 우주비행사와 동시에 우주에 체류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분비네요. 국제우주정거장은 항상 지구에서 온 우주여행객의 대부분을 수용해왔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여러분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멋진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ISS는 밤하늘에서 3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거요? 특별 서비스에 가입하면 ISS가 내 위치 바로 위를 지나갈 때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수십 번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보통 해질녘부터 새벽 사이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르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초당 8km의 속도로 움직이며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진정한 기록 경신자입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큰 물체예요.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110m로 축구장과 거의 같은 길이에요. 무게도 약 450톤에 달해요.
ISS에는 8대의 우주선이 동시에 도킹할 수 있어요. 정거장의 작업 및 생활 공간은 침실 6개가 있는 집보다 더 큽니다. 우주비행사들은 6개의 수면실, 체육관, 2개의 욕실을 사용하며 특별한 통창을 통해 360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ISS에서는 역겨운 냄새를 많이 맡을 필요가 없어요.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내부의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주 공간에서 환기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가 허용되는지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후 매번 세탁하는 대신 옷을 버려야 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0.5kg의 짐을 가져가는 데는 최대 $10,000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는데 물을 낭비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쉬워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주변 공기의 흐름이 매우 원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위에 거품을 형성해서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좋지 않죠. 사람들은 흔히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우주비행사들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달이 지구 궤도를 돌 수 있고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서 멀리 떠다니지 않습니다.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본격적인 중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중력이라는 뜻의 미세 중력을 경험해요. 우주정거장에서 지구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약 10에서 12% 정도 약합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는 끊임없이 자유낙하를 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우주선에 실린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의 특정 궤도를 따라 계속 앞으로 떨어집니다.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과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 탐사 계획은 국제우주정거장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이에요. 우리는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25년 안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전체 항성계를 식민지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2002년에 플로리다 대학의 인류학자 존 무어는 150명의 승객을 태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다른 항성계로 수천 년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원래 승무원의 후손들이 새로운 세계의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일처럼 보이네요. 계속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주에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우주선을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주선에 보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새로운 연구에서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존 무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한 과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먼 세계로 여행하는 우주선에는 최소 10,000명이 탑승해야 한다고 해요. 이 숫자는 임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죠. 4만 명이라면 더 좋겠지만 전례 없는 험난한 여정에서 여행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현재 나사는 먼 태양계는 말할 것도 없고 화성에도 인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민간단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음 세기에는 성간 여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해요. 추진 속도가 크게 증가해서 별과 별 사이의 여행 시간을 단 몇백 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러한 성간 미션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의 성공 여부는 출발 인구의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인구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여행자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0명으로는 유전적 변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500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다른 태양계로 4만 명을 보내면 변동의 100%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10,000명의 여행자라도 시나리오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10,000명에서 4만 명 사이의 숫자는 꽤 안전한 베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물론 우주선 한 대로 많은 사람을 우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할 거예요. 이 우주선들은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무역이나 사교 모임을 위해 함께 도킹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겠죠. 반면 우주선들은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대가 재난을 당해도 나머지는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해요. 추진 속도를 높이고 우주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하고 공기, 물, 식량을 공급하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요. 아니면 그냥 지구를 고치고 집에 머물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